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이재명 44.9, 김문수 35.9, 이준석 9.6이다. MBN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 44.9, 김문수 35.9, 이준석 9.6%가 나왔다라는 거죠. 23일부터 25일까지 넥스트리서치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 이걸 보면 두 후보 간,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9%포인트죠.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보다 0.7%포인트 더 앞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45.9, 김문수 34.4, 이준석 11.3%다. 네, 이건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24일, 25일 양일간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11.5%포인트 차이가 나죠.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를 합치면 45.7 이렇게 되면 이 45.9니까 비등비등하게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법상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죠. 때문에 오늘 이 두 개 여론조사 말고 막판 여론조사들이 더 쏟아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딱 7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 대선 그럼 변수는 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7일의 변수 셋이다. 격차, 단일화, 설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공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표심에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한 6일 동안 어떻게 화학작용을 할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로는 단일화다. 이준석 후보 절대 단일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단일화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죠. 마지막으로 설화다라는 겁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진짜 관건은 입단속이다라는 게 선거의 공식이기도 하죠. 네, 정말 이제 딱 7일 남았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100명 증원 철회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그리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좀 지원하겠다라는 법안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철회하겠다라고 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법부 흔들기 아니냐라는 비판에 속도를 조절한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우려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같이 좀 실려 있는데 원래도 민심은 천심이죠. 그런데 선거 때 민심은 그 무게가 5,000배는 더해진다라는 거.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CCTV와 다른 진술.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소환했다라는 거죠.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서 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경찰이 나온 것처럼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당시 국무위원들을 모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이 첫 소환은 아닙니다. 이미 한번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왜 주목이 되는 거냐? 소환한 이유가 주목이 되는 거죠. CCTV와 다른 진술을 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했었던 진술 그리고 경찰에 나와서 했었던 이런 진술들이 다 실제 CCTV 영상이랑 좀 다른데라는 거죠.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뭔가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건 오늘 사실 조간에 실린 건 아니고 오늘 새벽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누구야 싶으실 수 있는데 혹시 마크롱 대통령 맞습니다. 전용기에서 삐죽 얼굴을 좀 내밀고 있는 마크롱, 이 프랑스 대통령이죠. 현재 동남아 순방 중이죠.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서 전용기문이 딱 열렸는데 이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관건은 누가 대통령 얼굴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저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손이 등장을 해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나중에 전용기를 내릴 때 봤더니 브리짓 여사였다라는 거죠. 약간 멋쩍은지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쓱 흔들고 다시 전용기로 들어가는 마크롱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네. 멋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마크롱 대통령의 얘기는 부부끼리 장난 좀 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용기에서 내려오는 두 부부의 모습이 상당히 좀 싸했다. 팔짱도 안 끼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살짝 걸렸나라는 말도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대통령 부부도 여느 부부와 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0%입니다) 제로라는 거죠. 뭐가 보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제로라고 못 박은 이준석. 국힘에서도 자강론이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라는 게 국민일보의 지금 기사입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가 있었죠. 여기에 나와서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단일화 여부에 좀 쏠렸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 이걸 숫자로 한번 이 단일화 가능성을 몇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결국 틈만 나면은 결국 제주는 고민 없고 나중에 기득권이 앞으로 나서가지고 본인들에게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일화 협상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여론조사 경선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제가 이긴다 한들 저는 그 세력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올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응할 계획이 없고요. 네, 들어보셨죠. 단일화 가능성 0%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한다고 한들 내가 이겨도 국민의힘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럼 뭐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또 결국은 축출되다시피 해서 당대표를 그만뒀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사감, 특히 원한이나 불신이 매우 강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의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심정은 그렇게 기득권이나 어떤 권력을 갖고 이준석 후보랑 뭐 엎치락뒤치락 경쟁하고 다툼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번 대선을 조금이나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절박하게 단일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어떤 조사 방식이든 좋으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따르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의 불신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개인의 어떤 입장과 과거에 대한 기억을 내려놓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막겠다라고 하는 대의의 뜻을 좀 모아주면 좋을 텐데 여전히 그 섭섭함이 좀 많이 깊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좀 이 마음을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선을 긋다 못해 다리를 불살라버린 듯한 그런 단호함이 지금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 지금 현재 휴대전화도 착신 금지하고요. 그리고 집에 찾아올까 봐 거취도 옮겼다 그러죠. 그리고 이 국민의힘 이 인사들이 그래서 어쩔 수 유세장에 찾아왔는데 유세장에 찾아와서도 어제 신성범 이 현재 이 단일화 단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신성범 의원이 직접 유세장에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어떻게 보면 이 길을 막혔다라는 저희 그 영상 같이 있죠? 영상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난 25일이었었죠. 종로 유세장에 지금 신성범 의원이 조심스럽게 좀 다가갑니다. 예고 없이 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차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쓱 타니까 같이 좀 타려고 하고 했는데 지금 막혔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 제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아이한테는 다시 또 차에서 내려서 사진을 또 찍어주는
그런 모습이 약간 멋쩍은 신상범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임승호 대변인님, 네. 저희 오늘 일부러 좀 모셨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사실 가천대에 가서 이준석 후보를 만나서 같이 학식도 먹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웃고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았었는데 지난 25일 신상범 의원이 갔을 때 왜 이렇게 단호해졌던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뭐 안철수 의원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미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조율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후보의 경호 문제나 안전 문제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네. 저렇게 불쑥 차에 동승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신상범 의원에게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다른 장면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사전투표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투표용지가 인쇄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이 저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인쇄되고 난 이후에도 아마 사전투표의 첫 유권자의 투표용지가 들어가기 전까지 저런 행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행위는 좀 중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후보가 사감 때문에 사감을 좀 접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로 만약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 표가 굉장히 분산된다라는 표가 강합니다. 그래서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데 왜 전략적 분석을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내세운 명분이랄 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분은 저희에게 더 있는 것이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계엄 직후에 그 입장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하는데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바로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손해를 하나도 보질 않으려고 합니다. 본인들로 인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순간까지 이준석 후보에게 통큰 양보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손해를 보는, 한 번이라도 좀 반성하는 정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윤주진 의원님. 예. 지금 표현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지금도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높다면 네. 김문수 후보가 양보해야죠. 네.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도 물론 비등한 조사가 있긴 합니다만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뚜렷하게 이준석 후보만이 이준석 후보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아마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누가 가장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네. 제일 높게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이준석 후보가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국민들이 그렇다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전히 보수의 본사는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의 실패가 국민의힘의 실패가 아닙니다. 윤석열 이전부터 국민의힘은 몇십 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정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파면에서 무너졌어도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주인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없어지길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모진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당 합당으로 결국은 보수의 본류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지혜를 이준석 후보가 발휘해야 된다.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이준석 후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국민의힘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지지가 김문수 후보가 더 높고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큰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더 욕심이 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살짝 얘기가 나온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제안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우리가 이준석 후보의 성원함 압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위해서 그렇다면 먼저 전제 조건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임승우 대변인님. 사실 이 다른 데서 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좀 뭐 나가야 된다거나 무슨 조치를 해달라거나 그럼 콕 집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전제 조건을 내달라 뭐 이런 게 지금 국힘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사퇴하시라고. 저희는 이미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국민의힘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건 말해달라 하는 것은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집으로 찾아서 강제 판매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것도 참 예의가 없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준석 후보가 욕심을 부린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욕심이라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더 과한 것을 바랄 때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계엄과 탄핵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쪽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지지율대로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결국 김문수 후보에게 밀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명분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본인들이 세우고 있는 명분,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막아야 된다. 만약 계엄과 탄핵이 없었다면 그 기회조차 성립할 수 없었고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명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맞는 것인지 한번 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제 조건 얘기했다. 우리의 조건은 김문수 후보의 사퇴다. 근데 그 조건 안 받는 건 국민의힘 아니냐 뭐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간극이 이렇게나 멀다라는 게 아마 여실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씀처럼 뭐 찾아가고 전화하고 유세장에도 가고 뭐 이런 러브콜을 계속해서 지금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 담을 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줄 것이다라는 판단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막상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의 인기투표적인 측면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3자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국민들은 표장에서의 선택과 국민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실상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막상 투표 결과에서는 또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사표 방지 심리는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네.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는 이겁니다. 임승우 대변인님.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투표장에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된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서실장 정도, 비서실장이 아마 직책이시죠. 비서실장 정도면 사실상 김문수 후보 본인의 입장을 말하는 것일 텐데 결국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은 투트랙을 취하는 겁니다. 계엄과 탄핵 문제에 있어서도 후보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김용태 위원장은 조금 더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투트랙과 화전양면 전술을 취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또 너무 모질게 말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반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최대한 좋은 톤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같이 경쟁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꺾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가 인쇄된 뒤에도 김재원 비서실장은 저런 말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찾아와서 차에 강제적으로 동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참으면서 최대한 차분한 톤으로 말을 하다가 이제는 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도 조금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강경한 모드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사퇴하실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자신들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각자의 길을 가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은 각자의 길을 가자였습니다. 네.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만평 좀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네. 지금 이 김문수 후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두루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조개 이준석 후보가 좀 조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화이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어부질이야라고 약간 난감해하는 김문수 후보의 모습인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선 어부질이 맞습니까? 부질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마땅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조금 국민들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상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 구도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측과 탄핵에 찬성한 측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지금 탄핵에 찬성한 쪽은 이준석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죠. 유일하게 탄핵에 반대한 후보가 된 게 김문수 후보예요. 이게 화학적으로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이 구도 자체를 깼어야죠, 국민의힘이. 본인들 스스로 탄핵에 찬성한 후보를 가지고 단일화를 지금 했으면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도 열려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고 보수 측에서도 이 계엄 자체와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상 이준석 후보가 한동훈 후보랑 손을 잡았을 것이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절대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저는 아까도 임승호 대변인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결국엔 국민의힘이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선거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 사실상 대선을 재보궐로 치르는 원인 제공을 한 당이에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요, 표를 달라, 승리하게 해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은 이준석 후보한테 있죠. 내가 탄핵에 찬성했고 보수를 대표해서 내가 한번 이재명 후보와 겨루겠다라는 게 맞는데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사퇴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화는 제로가 맞고요. 또 신세대들이 요즘에 제로 열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제로 단일화로 명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딱히 또 어부질이라고 우리가 볼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선 지금의 이런 얘기가 얼마나 또 답답하게 했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어제 이 방송기자클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나마 지금 이 대선판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뭐 더하면 이길 수도 있고 뭐하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지지율 추이가 일시적으로 산술합을 했을 때 저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쳤더니 이재명 후보보다 높게 나온다. 그렇다면 그건 이준석의 공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추세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1차, 2차 TV 토론이 시작되면서 그런 추세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과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약화시키게 해가지고 어떤 성공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힘은 이준석 없이는 정말 무능했던 겁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는 이거예요. 국민의힘 혼자서는 사실 앉아서 질 수 있는 판이었지만 내가 나와서 이 판 살렸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공로와 효과는 국민의힘도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도 가장 네. TV 토론 잘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의 강점, 공격수로서의 그 엄청난 그 흥행 효과는 있죠. 그러나 이준석 후보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혼자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독자적으로 정말 그 동탄 모델을 이번 대선에 성공시킨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까 우리 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와닿는 표현이 절대 손잡을 수 없는 후보다, 김문수 후보는. 근데 과거에 네. 김영삼은 노태우의 손을 잡았고요. 김대중은 김종필의 손을 잡았었어요. 절대 잡을 수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거야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손을 잡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 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잡을 수 없는 손은 없다. 손은 언제든 잡을 수 있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게 내가 TV 토론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뭐 지지율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동의하십니까? 뭐 어느 일견 이준석 후보가 어떤 이슈를 끌어갔던 거는 인정해야 될 거는 것 같아요. 다만 이준석 후보가 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층 결집에 견인했을지언정 이재명 후보를 흔들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죠.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게 이준석 후보가 또 된통 당하는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드러나는 TV 토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본인이 이제 전체의 선거판을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네. 충분히 소수 정당으로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판은 본인이 흔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판단에 있어서 흔들리는 거고 그 판단은 이준석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각 당의 여러 가지 선거 전략에 따라서 뭐 득점 포인트도 있고 시점 포인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개인기로 여기까지 온 건 높이 사나 본인이 보수층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천장이 두 자릿수다. 본인의 천장은 두 자릿수고 본인도 그걸 만족할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저는 뭐 나머지의 어떤 선거판도 나머지 7일 동안 네. 이준석의 변수는 단일화 효과 여기까지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이 두 자릿수의 지지율이 이준석 후보의 천장이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여기까지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성호 대변인님. 뭐 이재명 후보도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이죠. 두 자릿수 지지율이 상한인 건 맞을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뭐 100% 득표해서 당선될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확장세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자구도 대결에서 이준석 후보가 소위 3등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양자 대결 구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이 방송을 시작한 지 한 20분, 30분 동안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 대변인께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 판을 흔든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이미 언론 보도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뭐 그것이 좋은 쪽으로 보도가 되는 것이든 나쁜 쪽으로 보도가 되는 것이든 이준석 후보가 이 선거의 주인공이 점점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수정을 하고 싶은 건 네. 이준석 후보가 내가 이 선거판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내가 이 판을 모두 흔들었어. 이런 자존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선거 전략적으로 저희가 계속 말을 해온 것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이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가 묻고 있는 표심이라는 것이 동탄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일부 표를 뺏어온 것도 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지지할 수 없는 진보층의 연성 지지층들을 저희가 묻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다자구도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표를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이준석 후보가 묻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과연 본인으로의 단일화가 됐을 때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무난하게 과반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네. 잠깐 반론을 하면 이준석 후보가 뜨는 이유가 네. 본인의 어떤 뛰어난 개인기보다는요 김문수 후보 덕을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김문수 후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대안으로서 이준석이 자리매김한 것들은 네. 본인을 선고할 수 있으나 전체 판에서 이준석의 효과,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준석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단일화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일화가 뭐 3자 후보가 단일화합니까? 보수층의 단일화잖아요. 네. 결국에는 사실상 이준석 후보는요 국민의힘의 단일화 프레임에 엮여 들어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단일화가 안 돼도 끝까지 단일화 얘기를 해서 선거가 끝나고 저도 네. 그 책임론은 이준석한테 물을 것이고 보수에서 이준석에 넘어가는 그 보수의 표를 차단하는 효과로 단일화 전략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좋은 어떤 회자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이 단일화 얘기는 결국 보수의 얘기지만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단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계속 얽고 들어가고 나중에 만약에 선거 결과가 안 좋아도 거기에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땐 큰 그림은 그거다라고 지금 서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보수 패배 책임론 혹 패배를 한다면 책임론을 묻지 않겠냐라는 얘기 어제 이준석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탈당을 해가지고 공천 과정에 뭐 불복해가지고 탈당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저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명시적으로 제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지내고 그 당에 새로운 지지층을 편입시키고 대선과 지선이란 전국 단위 선거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허위 의혹 제기를 통해 가지고 생사를 잘라내듯이 도려낸 것이거든요. 그때 나갈 때도 보면요. 너무나도 등을 떠밀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태세전을 한다? 저는 그거야말로 기록에 남을 부끄러움이다. 네, 윤주진 위원님. 지금 이준석 후보는 나가라고 등 떠밀 땐 언제고 만약에 선거지면 나한테 책임론 들이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일까지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다? 저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인재 후보가 등장해서 네. 이해창 후보가 아깝게 패배했을 때 그때 뭐 당시 신한국당 한나라당이 난리였습니까? 국민들이 돌아섰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인재 하면은 표를 갈라먹어서 어부지리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완주를 해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합이 이재명 후보보다 높게 나온다면 이준석 후보에게 쏟아질 비난은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수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무겁게 여겨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단일화 가능성 아직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로 콜라, 뭐 제로 사이다 해도요. 네. 제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 7mm 정도 들어 있습니다. 네. 단지 그냥 제로로 표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제로로 그냥 표기만 하는 것이지 네. 가능성이 밑바닥에 조금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로 사이다 제로 콜라가 진짜 완전 제로는 아니지 않느냐. 요만큼 가능성이 아직 내일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임 대변인님. 그 이인재 전 후보 같은 경우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나요? 이인재 지사의 사례를 들면서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시려는 건 알겠는데 본인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 야박하게 말씀을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인재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당시에 대선이 보수 후보의 그리고 보수 정당의 책임으로 인해서 탄핵돼서 일어난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지금 책임론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준석 후보를 비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시지만 국민들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계엄과 탄핵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저희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패배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지율의 단순 합산이 이재명 후보를 넘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결국에는 왜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 판결 비롯해서 사법부에 의해서 정치 생명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계엄과 탄핵을 했냐라는 그런 비판의 여론이 저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들어봐도 이건 지금 단일화 가능성이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단일화로 해서 양자 대결로 한다고 쳤을 때 오늘까지가 딱 열어줘서 공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양자 대결 이 수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김문수로 단일화를 하면은 이재명 50에 김문수 41.6, 이준석 후보로 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49.3에 이준석 34.9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 매일경제, 이 MBN과 매일경제가 한 이 양자 대결 있죠. 여기를 좀 보면 이재명 김문수 대결로 하면 48.2에 41, 그리고 이재명 이준석으로 하면 48.2에 33.5다. 근데 이걸 보면 일단 윤주진 위원님, 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김문수로 단일화해도 어쨌거나 못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열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선거는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정신으로 하는 것이고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라서 네.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충분히 이준석 후보 또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수치만 보고 어차피 해봐야 안 된다. 저는 그것은 정말 선거를 뛰는 후보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씀이고요. 데이터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단일화 적합 후보도 김문수 후보가 높습니다. 네. 어떻게 양보를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꾸 탄핵 계엄 말씀하시는데요. 선거는 탄핵 계엄으로만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도 더 많은 중요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마찬가지로 또 임 대변인님, 네. 똑같은 이유로 보면 어쨌거나 반 이재명이 이 똑같은 목표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지율이 나오는 김문수 후보로 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확인하신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준석 후보가 양자 대결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좀 아쉬운 수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이준석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7.5%포인트 정도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저런 수치를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중도층, 특히 수도권에서의 확장세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선거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결국에는 대선은 소위 말하는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저희는 일주일 뒤에 수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양자 대결,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이 만약 치러진다면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딱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동안 더 쭉쭉 치고 올라가면 이재명 후보랑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저희가 이제 단일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문수로 단일화하면 이준석 지지층의 52.3%가 이탈을 하고요. 이탈하는 수치입니다.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하면 김문수 지지층의 37.5%가 이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여기서 말하는 이 이탈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표를 사실상 지금 현재 갖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럴 수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면서 파이를 계속 키우면 이재명 후보도 살짝 불안할 수 있는 상황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번 네. 조기 대선은 구도가 내란 어떤 행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탄핵을 찬성했다는 측에서 중도층이라든지 보수 중도층이 손을 내밀 수가 편하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은 사실상 확정성이 떨어져요. 탄핵을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어떤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라든지 국민들이 손을 내밀기가 좀 꺼리낌하죠. 결국엔 그런 수치들이 지금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앞서에서 이 양자 대결에서의 단일화 효과를 봤을 때 네. 이준석 후보의 그 보수층 내에서의 단일화의 추세선은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죠. 근데 그게 보수층 아니에요. 사실상 또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같은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일화를 한다면 뭘 봐야 되냐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앞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나 요동치나요? 요동 안 치잖아요. 거의 그 50에서 48 사이를 누가 됐든지 간에 지키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그러면 결국에는 단일화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그 정도 판은 읽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 선거로 정치 인생을 끝낼 게 아닌 거를 본인도 계산할 것이고 네. 앞으로 이준석에게는 40살 대선 첫 도전이 나중에 45, 50, 55, 60 창창하잖아요. 왜 김문수 후보와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과 손을 잡아서 자기 정치 인생을 오염시킬 이유가 있냐. 저는 그 근원적인 생각들을 저는 이준석 후보가 결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단일화 어차피 해도 효과가 없다고 나는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일단 아직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은 어쨌거나 사전투표 전까지 내일까지는 좀 열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TV 토론 등장하면서 상당히 지금 해볼 만한 게임이 된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 오늘 또 세 번째 3차 TV 토론이 저녁 8시에 예정이 돼 있죠. 오늘 TV 토론에서 어떻게 또 한번 이 후보들이 맞붙을 것이냐 주목이 됩니다. 손 잡았다입니다. 누가 누구 손을 잡았느냐 볼까요? 이재명 세상 막자 한동훈 김문수 처음 손 잡았다. 여기 보이시나요?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 갑작스럽게 기자들한테 사실상 사전 예고 없이 이 두 사람 실제 이 같이 합동 유세를 했다라는 거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재명 이길 수 있습니다. 만세하고 손을 같이 맞잡고 번쩍 든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전에 손을 맞잡은 거 잠깐 짚기 전에 이 조상호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한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능해서 위험하다기보단 무능하고 사악하면 위험하죠. 무능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근데 무능한데 사악해서 뭐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그 리더의 뭐 이렇게 그 호불호 관련해 가지고 정리한 게 보면 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무능한데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오히려 가장 그다지 나쁘지 않은 리더가 차라리 게으른 사람이 낫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이 장관을 하시거나 당대표를 하실 때 보여준 실적이 별로 없어요. 뭐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엄청난 수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물도 별로 나온 게 없고요. 당대표 선거에서 치른 선거마다 다 패배했고요. 근데 뭘 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야말로 이번에 세 번째 대선 도전인데 네. 세 번째 대선 도전하는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자신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뭐 정책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 지향, 그다음에 가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서 많이 검증을 해왔고 본인도 실력을 다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과로 얘기를 하고 지금 벌써 이 세 번째 이 대선 도전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여실하게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제목과 이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는데 일단 눈길이 좀 가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 그동안 지원 유세를 해도 김문수 후보의 이름은 없이 좀 이 지원 유세를 했었는데 어느 날 김문수라고 찍힌 옷을 입기 시작하더니 어제는 같이 손을 맞잡고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번 선거 중도층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김문수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용술 대변인님. 예. 지금 이 현재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뭐 원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전화 통화도 상당히 자주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전화 통화 자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흔히 과연 한동훈과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과연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겠냐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원화 전략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제 협의가 됐던 거고.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는 부산에서 대구 이렇게 거꾸로 올라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거꾸로 올라와서 결국에 이제 서울의 이제 강북이라는 지역에서 일원화됐거든요. 이러한 전략들은 서로 간의 협의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서사 자체가 이제 2번만 달고 나오다 이제 김문수라는 그 이름이 적힌 그 네. 티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닌 김문수를 외쳐달라 이렇게 구호가 됐고 결국엔 물리적으로 만나서 손을 번쩍 드는 다시 말해서 약간은 좀 멀게 느껴졌던 두 개의 그룹이 하나 되는 그러한 모양새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서로 간에 상의가 됐던 것이고 그 서사들은 실제로 화학적 결합과 그리고 당내 통합, 보수의 통합이라는 가치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좀 감동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상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하되 먼 데서 이 옷에 김문수 후보 이름 없이 빨간 옷만 입고 나왔을 그때부터 어제의 이 합동 유세를 위한 빌드업이 처음부터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 이렇게 양해가 들어왔던 거죠. 자기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네. 했었었는데 그 안에 있어서 그 이제 올라오고 이제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당내 정치 개혁안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네. 첫째가 이제 그 당하고 정부 간의 확실한 분리 그리고 또 이제 당내 개판 문제들을 갖다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네. 그래서 당은 당대로서 정부는 정부로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 담아냈고 한동훈 후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간의 간격이 좁혀져 있던 것들을 좁혀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서 출발했지만 한 군데로 모이는 이 과정 자체가 그 서로 간에 양해를 했지만 자연스럽게 전략적인 서사로 만들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짠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서사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심전심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심전심이었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셨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사실 이 조건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던 게 있죠. 그거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계엄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랑 절연, 뭐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된 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요건 약간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조상우 네. 이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다고 보십니까? 뭐 전혀 충족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도 저 말씀하실 때 일부에서는 야유가 들렸고 또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스케치 기사도 나왔는데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그 어떤 정치의 키워드로 얘기한다고 하면 검찰, 그다음에 뭐 내란, 뭐 이 정도인데 이 검찰 정부의 뭐 어떤 그 검찰권 남용 거기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예를 들면 내란이 벌어질 당시에 그 내각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김문수 후보 이 두 분이 서로 과거의 잘못을 놓고 경쟁하 다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냥 사실 솔직하게 국민들께 각자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이번에는 어렵더라도 다음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아닌가. 그게 차라리 용기 있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조건 다 지금 세 가지 충족이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지금 손 잡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죠.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이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된 데에 대한 사과 요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실제로 보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한테 뭘 얘기를 했느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우리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 좀 사퇴시키십시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난색을 좀 표했다라고 해요. 주영술 대변인님. 예. 사실 이 부분 아까 제가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걸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명확하게 자신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공식화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이제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권성동 특히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아무리 대선 이제 주자를 할지라도 사퇴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선거가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에 있어서 원내대표가 부재하다면 실제로 이제 당내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당내 개파라던가 이제 당내 분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서로 간에 이제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은 정말 이재명 후보라는 그러한 폭주기 관찰을 막아야 되는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 좀 더 대의 명분을 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된다는 더 큰 대의 명분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같이 좀 서로 100%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같이 좀 이해를 하고 손을 잡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선대위에도 새롭게 인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같이 볼까요? 네. 모두 친한계 의원들이죠. 배현진 의원이 수도권 선대본부장, 박정원 의원이 서울 선대본부장, 고동진 의원 직능총괄, 진종호 의원 정책총괄, 체육정책본부장, 그리고 그 밖에 안상훈, 정성국, 우재준 등등 다 이 친한계 의원들이 다 선대위에 들어갔다. 근데 더불어서 윤상현 의원,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약간 상호 간에 좀 합의가 있었나 싶은데 조금 전 조경태 의원이 지금 조경태 의원 현재 위원장을 또 맡고 있죠. 조경태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윤상현 의원이 어젯밤 늦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건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 왜 하필 선거 막바지에 무리수를 두는 것이냐. 나는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 중단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주영술 대변인님.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인선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예선 때 이미 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전체 당내 포용이라는 가운데 있어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야 될 선대위원장직에서 네. 잠깐 떨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윤상현 선대위원장이 임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이제 그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이제 뭐 배현진, 박정훈, 뭐 고동진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수도권 내에 막힌 혈이 뚫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그 원래 있던 인선이었고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기 때문에 오해는 할 필요 없이 당내 원팀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조경태 의원의 이런 반응을 보면 윤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친윤계도 같이 추가로 같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친한계는 몰랐었던 거 아닌가. 약간 이 조경태 의원의 저 글은 약간 뒤통수 맞았다라는 취지의 얘기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갑자기 다 튀어나온 인선이 아니라 예선 때 선대위원장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친한계랑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사실 이 필요한 부분은. 뭐 논의할 건 아니지만 네. 있었던 분을 갖다가 이제 복원시켰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이제 사전 논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좀 아쉽더라도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는 게 대승적 차원에서도 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께서 이제 네. 손을 번쩍 들어주셨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지금 하나로 힘을 모으자라는 것이지 지금 작은 걸로 갈등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모여서 오해들은 오해대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 당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그 면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신 부분은 좀 걷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조경태 의원이 강하게 좀 반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부터 딱 7일 남았죠. 남아있는 그 선거운동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임할 것이냐 여부도 같이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 수 없는 표심입니다. 알 수 없는 표심. 기사 볼까요? 서울, 충청 지지율 요동. 조사마다 엇갈려. 청년층은 3파전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대선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이 지나면 이제 민심이 정말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표 자체를 여론조사는 할 수 있지만 한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여기 같이 볼까요? 예측 불가한 게 지금 서울과 충청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일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 지역 이재명 50에서 46, 김문수 28에서 35, 이준석 8에서 12. 그리고 충청이 이재명 46에서 38, 김문수 29에서 41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준석 7에서 11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갤럽인데 여기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를 볼까요? 리얼미터의 서울. 이재명 46.9였는데 33.4. 김문수 35.8이었는데 47.2라는 거고요. 충청 이재명 47.2에서 55.7, 36.8에서 37.2. 이준석 후보는 살짝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하나는 지금 갤럽 거는 충청에서 크로스가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면서 크로스가 났고요. 그리고 이 또 다른 리얼미터 거는 서울에서 충청은 괜찮은데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면서 또 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 이 조상호 변호사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지역별 여론조사가 지역에 충분한 샘플을 확보한 다음에 이루어진다면 신뢰할 만하죠. 그리고 네. 그 추이도 좀 지켜볼 만하고. 근데 전체 전국 단위 조사에서 일정 부분을 딱 뗀 그 지역별로 딱 뗀 조사로만 놓고 보면 샘플이 워낙 부족해서 사실은 오차 범위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별 여론조사 비율은 네. 참고해서 보시는 것이지 그게 뭐 여론조사의 추이가 바뀌었다, 여론의 흐름이 바뀐다 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도 그 충청도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세가 완전히 둘이 역방향이에요. 네. 예를 들면 한국갤럽의 충청 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또 리얼미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그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별 여론조사를 이렇게 그냥 뚝 떼서 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쨌거나 막판에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각 지지층 결집이 좀 일어나면서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격차가 그렇게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여론조사는 거의 없더라. 그렇게 되면 결국엔 국민들이 이제 딱 보고 판단하시는 건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셨기 때문에 정권이 잘못을 하면 매운회 초리를 한번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엔 정말 전대미문에 40여 년 만에 처음 그 이른바 춘위 군사 쿠데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매운회 처리를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일어설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런 보수 정당도 우리 정치 정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108석이나 되는 그 거대 정당이 그래도 이른바 헌정 질서 안에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다음을 준비하시는 게 차라리 국민들이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근조근 국민의힘을 매우 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번 판 말고 다음부터 좀 준비하세요.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해석은 이겁니다. 각각 지역별로 보면 샘플 수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차이가 나도 굉장히 크게 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따로 나눈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전체 전국 여론조사로 봤을 땐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앞서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 대변인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죠. 그 기본적으로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는 말은 지역별로 그 샘플들을 기본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어느 지역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보통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파도를 치는 경우는 굉장히 조사의 추이 그리고 상승의 추이가 크게 차이가 나고 변화가 될 때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에 있어서는 뭐 새로운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급격하게 상승되는 모습이 나온다던가 충청에서 상승되는 모습이 나온다던가 네.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의 급격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결과다. 그리고 네. 이게 반영이 되고 조금 지나면 안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높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승세를 갖다가 반증하는 게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서 나오거든요. 요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근 한 2, 3일 동안 발언을 보면 굉장히 무리한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나와 가족은 부정부패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봤었을 때 전과가 이미 상당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여사 같은 경우는 이미 2심에서 이제 받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급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의 흐름은 분명히 파도가 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거는 후보의 발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나와 가족은 부정부패가 전혀 없다라는 무리수를 자꾸 두는 발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사실은 전과가 더 많으세요. 김문수 후보가. 그 뭐 정과는 이제 그리고 민주화 정과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의 시민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네. 전과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기고요. 음주운전과 그다- 검사 사칭이 무슨 검사 사칭 안 했습니다. 검사 사칭을 하는 기자 옆에서 네. 도와줬다는 혐의고요. 검사 사칭 논란이. 네.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방역법으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방역 제한들 같은 걸 다 위반해가지고 또 대규모 집회를 여는 그런 문제로 또 처벌도 받으셨어요. 네. 국민들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나몰라라 하는 거죠. 그냥 오로지 그냥 정광훈 목사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실 뿐이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떠나가지고 지금 뭐 그 저기 부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김문수 후보가 떳떳하게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도지사가 위스키 60병을 왜 삽니까? 그것도 그 업무 추진비로. 그리고 또 도지사가 도대체 그 농산물 상품권 5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 수령증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원래 직원 격려율이라는데 받은 직원이 없으니까 노조가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은 단 한 차례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도지사가 왜 이게 무슨 저기 막 소방 헬기가 본인 자가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심지어 산불로 막 지금 전국에 난리가 났는데도 본인은 그냥 급하니까 헬기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소방 헬기를 본인의 자가용 택시 타듯이 그렇게 이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이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패고 자기는 청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선 조 대변인께 이 해명하실 수 있는 분 드릴게요. 시간. 네, 기본적으로 그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경기도지사 생활하면서 법카 아예 들고 다니지도 않으셨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 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도의회 이제 일정에 관계돼가지고 했다라는 위스키 관련돼서 그것도 이제 기존에 책정된 것보다 저렴한 걸로 이제 책정해서 했다라는 이제 해명을 이미 냈고요. 소방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헬기 사용법에 의해서 헬기 사용과 관련해서 공적 사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는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네. 어차피 이 내용이 아니까 이 정도로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김문수 후보께서 법인카드를 안 들고 다니셨다고 장담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지금 무슨 아니, 지금 그걸 가지고 김문수 사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장담하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법인카드를 아예 안 들고 서로한테 다니셨다고.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서로 말씀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법인카드를 안 들고 다니셨다고 말씀하셔서 하는 거예요. 법인카드를 안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장담해서 말씀하실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거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에서 장담하신 찔려서 네. 거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하십니까?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네네. 하죠. 네. 저희가 저희가 장담하셨죠? 지금 TV 토론이 아닌데 저희 지금 TV 답변을 토론이 못 하시잖아요. 아니, 답변 못하는 게 아니라 뭘 답변 안 장담하시냐고. 합니까? 더 이상의 발언은 네네. 허용하지 네네. 않습니다. 네, 더 이상의 발언은 허용하지. 저희가 아침 8시부터 9시 아침에 산뜻하게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셨죠? 확실하죠?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자꾸 이렇게 확신도 없으시면서 거짓말을 하시니까 그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드 카드 나갑니다. 네네. 그만이에요. 네, 이제 정말 그만. 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네, 제가 살짝 옆길로 많이 세긴 했습니다만 20대 표심도 좀 보자라는 거죠. 20대 표심. 이준석, 김문수, 이재명 의견 유보 사실 비슷하게 좀 다 비슷비슷하다. 이재명 31, 김문수 18, 이준석 29, 의견 유보도 21이다라는 게 한국갤럽의 수치고요. 리얼미터는 김문수 36.1, 이재명 27.1, 이준석 31.9. 근데 이걸 보면 어쨌거나 새 후보가 아주 크게 도드라지게 앞서는 후보는 딱히 없는 게 20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상당히 20대는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는데 싶었던 게 아니냐. 왜? 어제 직접 대학교로 갔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지금은 청년 세대 중에 일부는 사실 매우 보수적이 돼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극소주의긴 하지만 극우화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세대보다 더 극렬하게.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그 말이 이 말 같아요. 흰종이 같아서 금묵자처럼 오염이 됐다. 아주 치사하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 어제 수원에 있는 아주대를 갔죠. 아주대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극소수의 청년 세대가 좀 극우에 오염이 됐다. 금묵자흑을 얘기를 하면서 하얀색 종이가 지금 검게 좀 물들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김문수 후보는 이거 청년 비하다.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 국민의힘의 비판, 이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청년을 비하했다는 건가요? 뭐냐면 그 청년들 중에 일부가 예를 들면 그 서울교대 그 이른바 나는 극으로부터 아이를 탈출시켰다는 글을 쓴 권정민 교수의 글이 되게 유명하게 이렇게 유명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은 공화주의하고 민주주의입니다. 공화주의라는 거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존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건 이제 국민 다수가 최종적으로 그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건데 공화주의가 무색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아니면 그 자기가 형성하고 있는 다수와 다른 소수의 의견이면 무시하고 깔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이거 괴롭힘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빠져들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가 개체로 분리해가지고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는가. 특히 이게 혹시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네. 너무나 치열한 경쟁이 거의 생존에 가까운 경쟁을 이렇게 우리가 기성세대가 강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에서의 본인의 어떤 생존 본능으로 이게 우리가 그 남들에 대한 배려가 점점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거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사과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오히려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대표적으로 이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 군사 쿠데타 아닙니까? 그런 걸 벌여놓은 정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 갈등에 대해서 극단적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반성을 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현상을 지적하고 이걸 함께 극복해보자는 그 지적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시니까 이게 약간
뭐 마찬가지로 거북섬에서 웨이브파크를 유치해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손해본 3조 6천억이나 들어간 그 국책 사업에 손해본 일부를 메꾸려 한 행위에 대해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그런 식의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 대변인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이제 사람의 이제 이념의 방향이라던가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민주주의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갈라치기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극단적 언어들을 쓰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제 오염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특정 세대나 특정 계층을 말할 때 삼가해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누군가를 갖다 차별한다, 비하한다 할 때 그 사람을 갖다가 비하하는 단어들을 쓰는 건데 오염이라는 단어를 쓴 건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또 극우다, 극저다 이거 앞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조언하는 자리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고 그래서 키워나가야 될 미래 세대에 대한 존중하는 차원이라면 극단적인 진영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자라면 이제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사과를 요구한 거고 언제나 이제 우리가 오염 이렇게 진짜 극단적인 단어는 좀 삼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이 살짝 좀 진정을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사실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 세대 전체를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표현에도 등장하지만 극소수 분들 중에 그렇게 극우의 이 어떤 그 잘못된 논리 그런 부분에 심취하시거나 오염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상호 존중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그게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 코로나19 그 시대를 거치면서 학생들 사이의 교류 관계도 굉장히 많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복원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뭐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뭐 상호 존중과 공동체,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거의 핵심은 소수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는 가치거든요. 그 가치고 그 소수 아주 극단적인 소수라 할지라도 오염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소위 말하는 공동체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는 좀 상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대학교에 간 걸 보고서 그동안 이 유세를 다니면서 대학교는 요번에 유세하면서 처음 갔는데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계속 대학교 다니고 이 김문수 후보가 나름 이 대학생들 만나고 이런 모습에 좀 자극을 받은 거 아니야라는 시각도 있긴 있었어요. 아니 뭐 그런 의미 딱 특히 뭐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이제 일정을 잡다 보면 그 한정된 일정 속에서 어디 일정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동선을 잡을 때 또 어디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대학을 간 건 처음이지만 청년들을 만난 건 처음은 아니에요. 여러 차례 간담회라든가 뭐 각종 그 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만났고요. 그 이전에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좀 일찍 정해진 탓에 이른바 경청 투어라는 형식으로 전국을 돌면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청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걸 의식한 건 아니고 그냥 일정을 좀 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짜인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